박노인은 찻잔을 들다가 또 깜빡했다. 방금 전까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72세의 그에게 이런 일은 이제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버지, 오늘 또 어디 두셨어요? 며느리 수진이 열쇠를 찾으며 한숨을 쉬었다. 미안하다. 나도 모르겠구나. 박노인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다.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던 아들 박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버지, 병원에서 새로운 치료제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하던데요. 치매 초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약이래요. 임상시험? 박노인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았다. 네, 아직 정식 허가는 안 났지만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기억력 개선에 탁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데. 수진도 거들었다. 아버님, 한번 해보세요. 지금보다 나빠질 수는 없잖아요.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마친 후 박노인은 임상시험 참가자로 선정되었다. 담당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했다. 이 약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을 활성화시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기전의 약물입니다. 하루 2번 식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혹시 이상한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으면 즉시 연락주세요. 첫날 작은 흰색 알약을 삼키면서 박노인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을 복용한 지 몇 시간 만에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열쇠가 현관 신발장 위에 있네. 며느리가 찾던 열쇠를 단번에 찾아낸 박노인을 보며 가족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정말요? 어떻게 기억하셨어요?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 어제 신문 가져오면서 거기 놓았던 것 같다고. 그날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밝은 웃음꽃이 피었다. 박노인은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며 하나하나 추억을 되살려냈고 손자의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불렀다. 할아버지, 정말 좋아지신 것 같아요. 중학생 손자 준호가 환하게 웃었다. 그러게,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나 보네. 민수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박노인은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다. 마치 무언가 잊고 있던 것이 서서히 깨어나려는 듯한 묘한 전율이 온몸을 감쌌다. 그러나 가족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그 불안감을 애써 떨쳐냈다. 다행이야. 이제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을 수 있겠어. 약을 복용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낮에는 분명 좋아진 것 같았다. 박노인은 며느리가 놔둔 장소를 기억해내고 손자의 학교 시간표도 외울 수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졌다. 으악! 박노인이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아내 순금이 잠에서 깨어 남편을 흔들었다. 꿈이었어. 박노인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마에 땀을 닦았다. 또 그 꿈이야? 지난 며칠간 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 낮에는 기억력이 좋아졌지만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항상 같은 장면이었다. 어두운 골목길. 가로등 하나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그 길에서 박노인은 누군가와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상대는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얼굴은 선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남자가 바닥에 쓰러져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모습만큼은 생생했다. 그냥 약 부작용일 거야. 며칠 더 지켜보자. 순금이 남편의 등을 쓸어주며 달랬다.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민수가 물었다. 아버지, 어젯밤에 또 악몽 꾸셨어요? 응. 계속 같은 꿈을 꿔. 어떤 남자와 싸우는 꿈이야. 그냥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뇌가 활성화되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이겠죠. 수진이 위로했다. 하지만 박노인 본인은 그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는 걸 점점 느끼고 있었다. 너무나 생생하고 현실적이었다. 그 골목의 냄새, 축축한 공기의 느낌, 심지어 그 남자의 거친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생생했다. 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는 날 박노인은 담당이에게 부작용을 호소했다. 선생님, 약을 먹고 나서 계속 이상한 꿈을 꿔요. 너무 생생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꿈도 더 선명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억력 개선 효과는 어떠신가요? 그건 확실히 좋아졌어요.
깜빡깜빡하던 게 많이 줄었고요. 그렇다면 조금 더 지켜보시죠. 몸이 약에 적응하면 부작용도 줄어들 거예요.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같은 꿈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했다. 그 남자의 얼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고 싸움이 일어난 장소도 더 구체적으로 떠올랐다. 낡은 간판이 걸린 술집 뒷골목, 깨진 소주병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 박노인은 꿈에서 깨어난 후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그 꿈속 장면들이 낯설지 않았다. 마치 언젠가 실제로 경험했던 것 같은 기시감이 들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박노인은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약을 복용한 지 2주가 지나자 꿈은 더욱 구체적이고 선명해졌다. 박노인은 더 이상 그것을 단순한 악몽으로 치부할 수 없었다. 1995년 3월이었나? 박노인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꿈속에서 본 달력의 날짜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날은 특히나 생생한 꿈이었다. 30년 전 젊은 시절의 자신이 어떤 남자와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았다. 둘 다 술에 취해 있었고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된 싸움이었다. 야, 너 뭘 봐? 상대방이 소리쳤다. 뭐? 네가 먼저 시비 걸었잖아. 젊은 시절의 박노인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그리고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술기운에 휩싸인 채 서로를 밀치고 때리다가 상대방이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날카로운 모서리에 부딪혔다. 콘크리트 계단 모서리였다. 젊은 박노인이 당황하며 다가갔다. 남자는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움직이지 않았다. 야, 일어나. 야.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다. 공포에 휩싸인 젊은 박노인은 주변을 둘러봤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그 골목은 평소에도 사람이 드물게 지나다니는 곳이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패닉 상태에 빠진 박노인은 결국 최악의 선택을 했다. 시체를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서 공사 중이던 건물 터 한쪽에 묻어버린 것이다. 박노인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이번에는 확신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기억이었다. 여보, 괜찮아? 순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 응, 괜찮아.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인터넷으로 1995년 3월 실종 사건들을 검색해봤다. 기억력이 좋아진 덕분에 컴퓨터 사용법도 다시 익힐 수 있었다. 1995년 3월 15일 김모 씨 34세 실종. 기사를 읽던 박노인의 손이 떨렸다. 실종 장소가 자신의 기억과 일치했다. 점심시간에 민수가 집에 들렀다가 아버지의 이상한 모습을 발견했다. 아버지, 뭘 그렇게 진지하게 보세요? 아니다. 그냥 옛날 일들이 생각나서. 요즘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약 효과가 정말 좋나 보네요. 하지만 박노인에게 약의 효과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기억이 돌아올수록 30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이 더욱 선명해졌다. 그날 밤에도 같은 기억이 되살아났다. 이번에는 더욱 자세했다. 시체를 묻은 정확한 위치, 그때 입었던 옷, 집으로 돌아와서 옷을 태운 일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내가 정말 사람을 죽였나?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30년간 잊고 살았던 끔찍한 진실이 약물의 힘으로 되살아나고 있었다. 박노인은 며칠 동안 고민에 빠져 지냈다. 기억이 되살아날수록 확신이 들었다. 꿈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다. 도서관에 좀 다녀오겠다. 박노인은 아내에게 말하고 집을 나섰다. 시립 도서관에서 그는 1995년 신문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된 옛날 신문을 한 장씩 넘기며 찾던 기사를 발견했다. 1995년 3월 16일자 조선일보. 있다. 건설 현장 근처에서 30대 남성 실종.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모든 것이 일치했다. 실종자의 이름은 김철수 34세, 실종 장소는 성북구모 건설 현장 근처.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은 3월 15일 새벽 1시경이었다.
가족들은 평소 술을 즐기던 고인이 그날도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실종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박노인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 그 남자에게도 가족이 있었다. 아내와 어린 딸이 있다고 기사에 나와 있었다. 더 찾아보니 후속 기사들이 있었다. 경찰이 수사했지만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 그리고 결국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는 소식까지. 이런 일이. 박노인은 도서관 의자에 주저앉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는 그때의 현장으로 가봤다. 30년이 지난 지금 그곳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고층 아파트와 상가들이 들어서 있었고 옛날 골목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말 여기였을까? 박노인은 기억을 더듬어 봤다. 하지만 약의 효과로 되살아난 기억은 너무나 선명했다. 바로 이곳이었다. 근처에서 오래된 슈퍼마켓을 발견했다. 30년 전부터 있던 가게 같았다. 주인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할머니, 여기서 장사하신 지 오래되셨죠? 응, 30년은 넘었지. 왜? 혹시 95년도에 이 근처에서 사람이 실종됐던 일 기억하세요? 할머니의 눈이 번뜩였다. 아, 그때. 김철수 씨 말이지? 물론 기억하지. 그때 경찰들이 며칠 동안 이 근처를 뒤졌거든. 혹시 의심 갔던 사람이 있었나요? 할머니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다. 그날 밤에 이 근처 술집에서 싸움이 있었다더라고. 목격자는 없었지만 술집 사장이 그러더라고. 누군가 큰 소리로 싸우는 걸 들었다고. 박노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런데 그 술집도 이제 없어졌지. 재개발하면서 다 철거됐거든. 그럼 증거도 없겠네요? 글쎄, 그때 경찰도 별다른 단서를 못 찾았으니까. 하지만 가족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거야.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30 넘었을 텐데. 집으로 돌아온 박노인은 온종일 침울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도 말이 없었다. 아버지, 어디 아프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사실은 죄책감에 짓눌려 있었다. 30년간 잊고 살았던 죄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한 가족이 평생 고통받았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박노인은 며칠 더 고민한 끝에 결심했다. 가족들에게 털어놓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다.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TV를 보고 있을 때였다. 얘들아, 내가 할 말이 있다. 박노인이 리모컨으로 TV를 끄며 입을 열었다. 네, 아버지. 뭔데요? 민수가 고개를 돌렸다. 이 약을 먹고 나서 옛날 일들이 자꾸 생각나는데.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기억력이 좋아진 거잖아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다. 좋은 일이 아니야. 박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30년 전에 내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어. 가족들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1995년에 내가 술 마시고 집에 오다가 어떤 남자와 싸웠어. 그런데 그 남자가 죽었어.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손자 준호만 할아버지 하고 의아해했다. 민수가 먼저 반응했다. 아버지,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면 약 부작용으로 이상한 망상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다. 망상이 아니야. 너무나 생생해. 그 남자 이름도 김철수였고 34살이었어. 신문에서 확인해 봤어. 수진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입을 막았다. 어머, 정말이세요? 실수였어. 정말 실수였다고. 술에 취해서.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됐는데 그 남자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어. 그래서 민수가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30년 동안 기억이 안 났어. 이 약을 먹기 전까지는 정말 기억이 안 났다고. 순금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정말 확실한 거야? 혹시 약 때문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 아니야? 아니야. 너무 생생해. 그 남자를 묻은 장소까지 다 기억나.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죠. 그 가족들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텐데. 뭔 소리야? 민수가 펄쩍 뛰었다. 아버지가 감옥에 가시게 할 거야? 하지만 이건 살인이잖아요. 비록 실수였다고 하지만 30년 전 일이야. 그리고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인데. 가족들 사이에 격한 논쟁이 벌어졌다. 수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수는 아버지를 지켜야 한다며 반대했다. 준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무서워했다. 그만들 해. 박노인이 소리쳤다. 내일이야. 내가 결정할 거야. 그날 저녁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다. 각자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아버지가 그런 일을? 아니면 약 부작용일까? 어떻게 해야 하지? 수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 가족들을 생각하면. 하지만 아버님도. 순금은 남편이 걱정되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리고 박노인은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30년 전의 진실을 밝히기로. 하지만 그 결심이 가져올 파멸적인 결과는 아직 예상하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은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혼자 집을 나섰다. 그는 30년 전 그날 밤의 현장을 정확히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기억이 점점 선명해지면서 그때의 길을 되짚어 갈 수 있었다. 성북구의 한 골목, 지금은 재개발로 완전히 달라졌지만 대략적인 위치는 파악할 수 있었다. 여기가 맞나? 박노인은 고층 아파트 단지 앞에 서서 중얼거렸다. 30년 전 그 술집이 있던 자리에는 이제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다. 그 뒤편 골목도 깔끔한 주차장으로 변해 있었다. 편의점에 들어가 사장에게 물어봤다. 사장님, 여기서 장사하신 지 오래되셨나요? 아니요, 3년 정도 됐어요. 왜요? 혹시 이 근처에 30년 정도 사신 분 아세요? 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관리사무소에서 박노인은 이 지역의 오래된 주민을 소개받았다. 김할머니라는 분이었는데 재개발 전부터 이곳에 살았다고 했다. 김할머니는 70대 후반으로 보였고 박노인의 사정을 듣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 사건 기억해. 김철수 씨 실종 사건 말이지? 네. 혹시 그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기억하세요? 김할머니는 찻잔을 내밀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때 이 근처가 지금처럼 깔끔하지 않았어. 낡은 술집들이 여러 개 있었고 밤에는 시끄럽기도 했지. 혹시 그날 밤에 뭔가 이상한 걸 보셨나요? 직접 본 건 아니고. 하지만 다음 날 아침에 이상한 게 있었어. 박노인의 심장이 뛰었다. 뭔가요? 그 골목 쪽에서 타는 냄새가 났어. 누군가 새벽에 뭔가를 태운 것 같더라고. 그리고 김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요? 며칠 후에 경찰들이 와서 수사할 때 건설 현장 쪽을 유심히 봤어. 뭔가 파묻혀 있는 것 같다고 의심했던 것 같은데. 박노인의 얼굴이 새하얘졌다. 하지만 그때는 건설 공사가 한창이어서 땅을 파헤쳐 놓은 상태였거든. 그래서 제대로 수사를 못했나 봐. 지금 그 자리에는 뭐가 있나요? 그 자리가 바로 저 아파트 지하주차장 아래쪽이야. 아파트 지을 때 땅을 깊이 팠으니까. 혹시 뭔가 묻혀 있었다면 그때 다 나왔을 거야. 박노인은 절망감에 사로잡혔다. 증거가 사라졌을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할머니가 덧붙였다. 그 가족들은 아직도 포기 안 했어. 딸이 가끔 이 근처에 와서 아버지를 찾곤 해. 지금도요? 응. 작년에도 봤어. 30 넘은 여자였는데 아버지 사진을 들고 다니면서 혹시 본 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 마음이 아프더라. 박노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30년 동안 한 가족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 혹시 그 딸 연락처 아세요? 그건 모르겠고. 왜 그래요? 그 사건에 대해서 뭔가 아는 게 있어요?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노인은 깊은 생각에 빠졌다. 증거는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진실은 여전히 자신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가족 회의가 다시 열렸다. 아버지,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민수가 물었다. 그때 현장에 다녀왔어. 뭐하러요?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확인해 보고 싶었어. 정말 내 기억이 맞는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박노인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다. 김할머니와의 대화, 그리고 그 가족이 아직도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사실까지. 그 딸이 아직도. 순금이 한숨을 쉬었다.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30년 전 일이고 증거도 없잖아요. 괜히 가족들만 힘들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가족들은 아버지가 나서서 뭘 하시겠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냥 조용히 사세요. 하지만 박노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내일이라도 경찰서에 가서 자수하기로 결심했다. 그 결심은 다음날 실행에 옮겨질 예정이었다. 30년간 묻어뒀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박노인은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다. 경찰서에 가기 위해서였다. 여보, 어디 가려고 그렇게 차려입어? 순금이 의아해했다.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진실을 말했다. 경찰서. 뭐? 순금이 놀라서 소리쳤다. 정말 그럴 거야? 바로 그때 민수가 급하게 집으로 들어왔다. 회사에 가다가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온 것이었다. 아버지, 진짜 경찰서에 가시려고요? 그래.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아버지. 민수가 아버지 앞을 막아섰다. 정말 미치신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래서 더 가야 해. 나중에는 더 늦어. 가족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민수와 순금은 박노인을 말리려 했지만 박노인의 의지는 확고했다. 30년 전에는 겁이 나서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그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아버지, 그럼 저희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살인자가 되면 우리 가족은? 순금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준호는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가 살인자라는 걸 알게 되면. 박노인도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이게 맞는 일이야. 그때 수진이 들어왔다. 상황을 파악한 그녀는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아버님, 경찰서에 가시기 전에 그 가족부터 찾아뵈는 게 어떨까요? 뭐? 그 김철수 씨 딸 말이에요. 먼저 그분을 만나서 사과드리고 그 다음에 경찰서에 가셔도 되잖아요. 민수가 반대했다. 그럼 더 복잡해져요. 그냥. 아니야. 박노인이 수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맞아. 그 가족을 먼저 만나봐야 해. 결국 박노인은 김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김철수의 딸 연락처를 알아내려고 했다. 하지만 김할머니도 정확한 연락처는 몰랐다. 대신 그 딸이 자주 가는 곳이 있어. 아버지 제사 때마다 가는 작은 절이 있거든. 박노인은 그 절의 위치를 알아내고 가족들과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온 가족이 긴장한 상태였다. 절에 도착해서 스님에게 김철수 씨 가족에 대해 물어보니 마침 그날이 김철수의 기일이라고 했다. 아, 김보미 씨요? 오늘 오실 거예요. 매년 이맘때면 아버지 제사를 지내러 오거든요. 오후 이 시경 30대 후반의 여성이 절에 나타났다. 김보미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들고 있었다. 박노인은 떨리는 다리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저, 김보미 씨죠? 네. 누구시죠? 박노인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당신 아버지를 죽인 사람입니다. 순간 절이 조용해졌다. 김보미는 영정사진을 떨어뜨릴 뻔했다. 뭐라고요? 30년 전 1995년 3월 15일. 제가 당신 아버지와 싸우다가 실수로. 박노인은 그날 밤의 모든 일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시비, 실수로 일어난 사고, 그리고 시체를 묻은 일까지. 김보미는 충격에 휩싸인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30년 동안 아버지를 찾았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로. 김보미가 울면서 소리쳤다. 왜 이제야 나타나요? 엄마는 아버지를 기다리다가 병들어 죽었어요. 저는 평생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박노인도 무릎을 꿇고 울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날 박노인은 김보미와 함께 경찰서에 갔다.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마침내 고백하는 순간이었다. 경찰서에서의 자백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30년 된 미제 살인 사건이 해결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72세 노인 치매 치료제 복용 후 30년 전 살인 고백. 신문과 뉴스에 연일 보도되었다. 박노인의 얼굴과 이름이 전국에 알려졌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박노인의 기억을 바탕으로 당시 현장을 재조사하고 아파트 지하 공사 기록들을 뒤졌다. 정말로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박노인에게 말했다. 당시 건설 기록을 보니 공사 중에 사람 뼈로 추정되는 것들이 발견됐지만 건설업체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럼 증거가 있다는 건가요? DNA 감식을 해봐야 알겠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다. 발견된 뼈에서 김철수의 DNA가 검출되었다. 3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다. 박노인은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비록 실수였고 30년이 지났지만 법은 냉정했다. 법정에서 박노인은 마지막 진술을 했다. 저는 30년 동안 이 일을 잊고 살았습니다. 치매가 온 것도 어쩌면 제 죄책감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신약을 복용하면서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방청석의 김보미를 바라봤다. 이 약이 제 기억을 되살려준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요. 김보미 씨와 그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판사는 박노인의 나이와 자수한 점을 참작하여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노인이 법정을 떠날 때 김보미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제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됐어요. 제대로 된 장례도 치를 수 있고요. 그것만으로도. 김보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교도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노인은 창밖을 바라봤다. 가족들이 배웅을 나왔지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민수는 회사에서 해고당했고 준호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 순금은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한 달 후 박노인의 집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치매 치료 신약 임상시험 중단. 심각한 부작용 논란. 기억 회복 부작용으로 환자들이 잊고 싶었던 트라우마까지 되살려내어 정신적 충격을 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박노인이 복용했던 약병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작은 흰색 알약들이 남아있는 약병 옆으로 TV 뉴스의 자막이 흘렀다. 의학계는 기억 회복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재인식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빈집에는 정적만이 흘렀다. 희망이었던 신약이 한 가족을 파멸로 이끈 비극적인 이야기의 끝이었다. 박노인은 교도소에서 매일 같은 생각을 했다. 기억은 때로는 축복이고 때로는 저주구나. 잊는 것도 하나의 자비였을지도 몰라. 하지만 늦은 후회였다.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신약이 가져다준 선명한 기억과 함께